그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승사자라 불렸던 그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했죠.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았던 제가 어떻게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배신과 거짓,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제 삶을 덮쳤으니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저승사자를 무릎 꿇게 만든 지수 씨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시작 전 무료로 누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보신다면 재미가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자의 마지막 반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을 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죠.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지수에겐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죠. 지수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녀에겐 행복이었으니까요. 엄마 밥 먹어요. 대학생 딸 민지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죠. 일어났니? 빨리 씻고 와. 밥 다 됐어. 민지는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따뜻한 국을 그릇에 담아 딸 앞에 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있겠다. 민지가 수저를 들자 지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딸이 밥을 잘 먹는 모습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남편 민호는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온 그는 서둘러 식탁에 앉았죠. 빨리 먹어야 돼. 오늘 회의 있어. 민호는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더 퍼줬죠. 천천히 먹어요. 체하면 어떡해요. 알았어. 민호는 대충 대답하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쁜 사람이니까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그녀는 고마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출근했습니다. 민지도 학교에 갔죠.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불만이 없었죠. 이게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쯤 지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가 가까워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했죠.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수 씨, 오늘도 장 보러 가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밝게 대답했죠. 네, 저녁 준비해야죠. 아주머니는 어디 가세요? 나도 슈퍼.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죠. 지수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재료를 정리하고 점심을 간단히 먹었죠. 그리고 오후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죠.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이 가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지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조금 무리했으니까요. 그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쉬면 나아질 거라 믿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지수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죠. 김치를 썰고 고기를 넣고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현관으로 나가 남편의 가방을 받았죠. 고생했어요. 씻고 나와요. 밥 차릴게요. 민호는 대답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죠. 민지도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응, 어서 앉아. 아빠 나오면 같이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수는 밥을 퍼주며 물었죠.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은 날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죠. 지수는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까? 하지만 지수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밤이 깊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자고 있었죠. 그의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통증도 있었죠. 하지만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법이니까요. 내일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지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곧 끝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였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오랜 주치의가 있던 곳이었죠. 지수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기침 소리, 한숨 소리가 들렸죠. 별일 아니겠지. 지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소화제나 받아갈 거라고 믿었죠. 김지수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속이 좀 불편하고요. 가슴도 답답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찰을 했습니다. 배를 눌러보고 청진기를 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피 검사랑 초음파 한번 해보시죠.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수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췌장 쪽에 이상 소견이 보여서요. 췌장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제가 소견서 써드릴게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췌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좋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TV에서 봤으니까요. 며칠 뒤 지수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여러 가지 검사를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암이요? 제가요? 네. 안타깝지만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완치는 어렵다는 뜻이었죠.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나는 죽는구나.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지만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민호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죠. 여보.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 민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어. 알아. 그래서?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췌장암이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공중에 그대로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응.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안아줄 거라 기대했죠. 위로의 말을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했죠. 그래,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래, 알아서 해. 민호는 다시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전화만 했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죠. 누구랑 저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지수는 거실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수연 오늘 회의 어땠어? 보고 싶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대로였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수십 통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정한 말들, 사랑한다는 말들, 그리고 여보, 곧 자유야. 조금만 기다려. 민호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지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깼습니다. 뭐해?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죠. 지수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곧 자유라니, 내가 죽으면 자유로워진다는 뜻인가?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던 건 그녀의 회복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걸 말이죠. 지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도 않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해 보였죠. 아침마다 혼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방에만 틀어박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아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그는 소파에 앉은 지수 앞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 좀 서명해줘. 지수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었죠. 재산분할 동의서, 지수 명의로 된 집, 예금, 모든 재산을 민호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재산 정리하는 거지. 왜요? 왜긴. 어차피 너 죽잖아. 민호는 너무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치료비는요? 항암 치료해야 하는데. 민호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해봤자 소용없잖아. 의사가 뭐래? 6개월이라며? 돈만 낭비하는 거지. 하지만 게다가 치료비가 얼마인 줄 알아? 수천만 원이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너한테 쓴다고?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차피 죽을 거면 조용히 가는 게 나아. 딸 학비도 있고 내 노후도 있잖아. 그럼 전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해. 서로 편하다고?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바빠. 빨리 서명만 해. 도장도 찍고. 싫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싫다고 했어요. 서명 안 해요. 민호는 화가 난 듯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김지수. 지금 장난해?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거야. 미리 정리하는 게 딸한테도 좋다고. 딸 핑계 대지 마세요.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딸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신 생각만 하잖아요. 아니, 당신하고. 수연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휴대폰 봤어요. 다 봤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자유라고 했죠? 제가 죽으면 당신 자유로워지는 거죠?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허탈하게 웃었죠. 알면 됐네. 그래, 맞아. 나 이제 지겨워. 너랑 사는 거. 지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 지겨운 거야. 똑같은 밥, 똑같은 얼굴, 똑같은 하루. 이제 지긋지긋해.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달라. 젊고 예쁘고 재밌어. 너처럼 늙지도 않았고. 당신이 나 늙게 만들었잖아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살림하느라, 애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잖아요. 누가 바치래? 내가 알아서 한 거지.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명이나 해. 그게 너한테도 나은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지수 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했죠. 지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흩어졌죠. 나 안 죽을 거예요.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치료받을 거예요. 끝까지 살 거예요.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민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미쳤어? 의사가 6개월이래잖아. 6개월이든 1년이든 나는 살 거예요. 그리고 지수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집도 돈도 아무것도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안 그러면 내가 나갈 거예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확고했죠. 그는 헛웃음을 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민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죠. 대신 그녀의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이대로는 절대 죽지 않겠다고 말이죠. 민호가 나간 뒤 지수는 며칠을 혼자 보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봤죠. 시간이 흘렀지만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는 걸까? 의사는 6개월이라 했습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 했죠. 지수는 그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죠.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갔죠. 지수는 종양내과로 올라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의사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앉았죠.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죽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안타깝지만 췌장암 사기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알겠어요.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남은 시간 동안요. 의사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 가고 싶었던 곳,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은?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지수는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늘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는 나를 위해 뭔가 해야지. 지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무법인으로 향했죠.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서류를 꺼냈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실 계획이신가요? 제 딸에게요. 전부 다요. 남편분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 예금, 보험금 모든 것을 딸에게 남기는 내용이었죠. 서명을 마치고 지수는 또 다른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립탐정 사무소였습니다. 혹시 사람 조사도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수는 작은 메모지에 민호의 정보를 적었습니다. 이름, 직장, 그리고 수연이라는 이름까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아주세요. 사진, 영상, 뭐든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됩니다. 지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살 때 만난 민호. 그는 성실해 보였고 다정했습니다. 프로포즈할 때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지수는 믿었습니다. 그 말을 진심이라고요. 그래서 결혼했고 딸을 낳았고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의 눈빛이 변한 건, 집에 들어올 때 피곤한 표정만 짓기 시작한 건, 대화가 줄어든 건, 지수는 그때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예뻐져야 하나, 내가 더 잘해야 하나, 그렇게 자책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가 변한 거였죠.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두툼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와 수연이 호텔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사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사진, 그리고 키스하는 사진.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영상도 있습니다. 탐정이 USB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죠.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수는 혼자 앉아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웃고 있는 민호, 행복해 보이는 민호. 지수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었지.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걸고 사랑했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끝낼 거야. 이 관계를. 지수는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죠. 지수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그녀에게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문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당신 차례입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저승사자입니다. 남자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지수는 뒷걸음질 쳤죠. 아니, 아직 안 돼요. 전 아직 3일 뒤 당신은 죽습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말이죠.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꿈이었어. 그냥 꿈이었어. 지수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지수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죽는다고? 3일 뒤에? 아니,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식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민호가 뭔가를 넣는 걸 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말이죠. 지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병이 있었습니다. 수면제였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조금씩 섞어 고통 없이 보내줘야지. 민호의 필체였습니다. 지수의 손에서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죠. 독살. 날 독살하려고 했던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그저 그녀의 죽음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죽이려고 했던 거였죠.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지수 환자분이시죠? 담당 의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병원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재검사요? 무슨,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실 수 있으시죠? 의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어딘가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지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병원까지 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재검사라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지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앉으세요. 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네. 지수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췌장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종양처럼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염증으로 인한 부종이었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네,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물론 췌장염 치료는 필요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모든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은 울음으로 바뀌었죠. 죽지 않는다고요? 네, 안 죽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민호는 그녀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그저 바란 게 아니었죠.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면제를 사두고 조금씩 섞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수는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은 소식인데. 네, 괜찮아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동시에 슬퍼서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지수의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 말이죠. 진료실을 나와 지수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죽지 않는다. 나는 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날 죽이려 했어. 죽음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진실이었죠.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이제 뭘 해야 하지?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호와는 끝이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끝낼 거라는 것.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그는 지수를 힐끗 보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민호 앞에 섰죠. 여보.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왜? 바쁘니까 빨리 말해. 서명할게요.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TV를 끄고 지수를 돌아봤죠. 진짜? 네. 서류 어디 있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재산분할 동의서였죠. 지수가 찢어버렸던 서류를 다시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빨리 서명해. 민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민호는 초조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아니요. 확인하는 거예요.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것도 서명해 주세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죠. 이혼 소송 및 재산 청구서.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던져버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곧 죽는데 무슨 이혼이야? 아니요. 저 안 죽어요. 지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뭐,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오진이었대요.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염이었어요.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그저 지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치료하면 완치된대요. 저 죽지 않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럼 뭐요? 당신 계획이 틀어진 거죠.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 묶음을 꺼냈죠. 이거, 사진들이 소파에 흩어졌습니다. 민호와 수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앞, 거리, 식당, 키스하는 장면까지.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립탐정 고용했어요. 증거 다 모았어요. 지수는 USB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호텔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다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죠. 그리고 이거.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면제요. 당신이 식탁 서랍에 숨겨둔 거. 메모도 봤어요. 조금씩 섞어라고 썼더라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살인 미수예요. 경찰에 이미 제출했어요. 지수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오해야. 그건 그냥 뭐요? 날 죽이려던 거 아니에요? 지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그리고 지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에요. 제 재산 전부 딸에게 상속하는 내용이에요. 당신 몫은 없어요. 민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 결혼해서 모은 재산인데. 외도한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어요. 모르셨어요? 지수는 비웃었습니다. 게다가 살인 미수까지. 당신 감옥 갈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려 했죠. 하지만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CCTV 설치했어요. 폭력 쓰면 그것도 증거예요. 민호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동요하지 않았죠.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수연이랑도 끝낼게. 용서요? 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를 바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말이죠.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당신은 제가 죽길 바랐잖아요. 아니, 직접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짐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수야.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느꼈습니다. 해방감을. 2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데려가려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승사자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네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아담한 공간이었죠. 창가에는 햇살이 잘 드는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의 정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수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는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억지 웃음이 아니었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딸 민지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민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지수는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죠.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발표 잘 끝냈어요. 잘했네. 우리 딸.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편안한 대화였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아빠 일은 괜찮으세요?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민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더해졌죠. 수연이가 민호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년형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사랑도 함께 사라졌죠. 민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지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묶여있지 않다는 것. 해가 지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지수는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 조용히 공간을 둘러봤죠. 내가 만든 공간이구나. 예전의 지수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 말이죠. 카페를 나서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집으로 걸어가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오진이 아니라 진짜 암이었다면, 진실도 모른 채 배신당한 채로 눈을 감았을까요? 아마도 그랬겠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요. 그리고 그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싸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큰 아파트를 팔고 딸에게 전세금을 주고 자신은 이곳에 살기로 했죠. 작지만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지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봤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때로는 각성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도요. 만약 민호가 끝까지 착한 남편 연기를 했다면 지수는 죽을 때까지 그를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그에게 남겼겠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지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의 꿈, 저승사자에 대해서요. 정말 저승사자가 왔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꿈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 꿈이 그녀를 깨웠다는 것.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꼈을 때 지수는 비로소 행동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고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밝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커피를 내려드리며 대답했죠.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서요. 맞아요. 봄이 왔나 봐요. 할머니의 말에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그래, 봄이 왔구나.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따뜻한 계절이 찾아온 거죠. 저녁이 되고 지수는 카페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승사자에게일 수도, 자기 자신에게일 수도, 혹은 운명에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떨어졌죠. 그녀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대신 햇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요. 지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음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죠.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희생이 나를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수는 배신을 당했지만 그 배신이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고 용기를 냈고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늦었다 생각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함께 켜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지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지수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